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행정행위라는 것,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면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알면 행정법의 50%를 공부했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행정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죠? 지금부터 행정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했을 때, 그리고 행정구제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행정행위 하자가 있을 때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이와 같은 논의까지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행정법 체계도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행정행위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행정행위의 위법성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인데요.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은 주체상 적법 요건, 절차상 적법 요건, 형식상 적법 요건, 내용상 적법 요건, 이와 같이 4가지의 적법 요건이 있다고 보게 돼요. 여기서 주체상,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적법 요건을 흠결을 하게 되면은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전에 미연에 이와 같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행정절차 제도로서 이것이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화살표 이렇게 쳐놓으실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행위가 행정법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위에서 행정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행정구제법 파트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을 공부하는 것은 행정구제법을 공부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구제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항고소송이 됩니다.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처분이 되는데요. 그 처분의 주된 구성 요소가 바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행정구제법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 핵심은 항고소송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이고, 그 처분의 99%를 차지하는 주된 구성 요소는 바로 행정행위가 되는 거니까 행정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 하자의 치유, 그리고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전환, 이와 같은 논점들이 있는데요. 하자의 승계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행정행위가 2개 이상이 우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앞에 선행 행정행위가 하나 있고 뒤에 후행 행정행위가 하나 있고,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선행 행정행위는 위법한데 뒤에 있는 후행 행정행위는 적법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해서 행해지는 경우에 후행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어도 앞에 있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겠는가? 즉, 앞에 있는 선행행위,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후행행정행위에 승계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식의 논의가 바로 하자의 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자의 치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립 당시의 행정행위는 위법했던 거죠. 그런데 사후적으로 어떠한 사후 충족행위나 법률 요건을 사후적으로 구비하게 된다거나 이와 같이 사후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가 적법했다라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바로 하자의 치유예요. 치료가 된단 말이죠. 행정행위에 마이너스 하자 효과가 있는데 이 하자 효과가 어떤 사후적인 요인에 의해서 치유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때가 있을까? 이런 식의 문제가 하자의 치유입니다. 이와 같은 하자의 치유는 실체법적 문제이고, 뒤에 있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의 문제는 쟁송법적 문제이지만 그 논의의 메커니즘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하자의 치유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항상 서로 비교하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는 것, 지금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행정행위하고 처분이라는 것은 우선 여러분들 등치시켜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그 행정행위, 그 처분을 한 사유가 있겠죠. 근데 기존에 당초에 제시했던 사유에 따르게 되면 그 처분은 행정행위는 위법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처분 사유를 하나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처분 사유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서 변경시키거나 해서 그와 같은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바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양쪽 둘 다 모두 다 사후적 요인 발생 또는 처분 사유를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위법했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바로 하자의 치유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는 항상 비교하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하자의 치유에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입니다. 하자의 치유라는 것은 A라는 행정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행정행위의 하자를 치유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A라는 행정행위로 보면 그건 위법해요. 그런데 B라는 행정행위였다라고 한번 본다면 그것이 적법해질 수 있다면 엄연히 외형적으로는 A라는 행정행위가 나온 것이 맞는데 B라는 행정행위가 나온 것으로 봐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바로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입니다. 재미있는 논의들이 많이 있죠. 원래 행정행위는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지만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적법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그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전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위법한 처분,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떤 권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앞에서 행정 절차 제도는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미 그와 같은 행정의 하자가 발생됐으니까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논의들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1차적 권리구제, 2차적 권리구제,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열차가 달리고 있어요.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열차가 레일을 따라서 잘 달린다면 그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열차가 달리다가 레일을 이탈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열차를 레일 위로 다시 옮겨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에서 얘기하는 이 행정쟁송제도, 그 중에서도 행정소송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취소소송과 무효등광의소송, 부작위 위법행위소송 중에서 이거 취소소송과 무효등광의소송은 바로 레일을 이탈한 열차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취소소송과 무효등광의소송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작위 위법행위소송은 뭐냐면 부작위하고 있다. 열차가 달려야 되는데 열차가 달리지 않아요. 열차가 멈췄습니다. 멈춰있는 열차를 다시 달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작위 위법행위소송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밑에 있는 행정심판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면은 레일 이탈한 열차를 원상복귀시키는 거 취소심판, 무효등광의심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멈춰있는 열차를 다시 달리게 하는 것은 위에서는 부작위 위법행위소송, 여기서는 의무행심판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은 이 존속보장 방법,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외에도 2차적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가치보장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시게 되면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위법한 공행정작용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는 뭐냐면 열차가 이탈했어요. 과장, 구궁, 열차가 이탈하는 과정에서 분실물이 생겼네요. 그 분실물을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것은 바로 위법한 공행정작용, 열차의 이탈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럴 땐 우리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 국가배상 논의를 하게 돼요. 근데 적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차는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승객이 물건을 분실하고 잃어버렸어요. 찾아줘야겠죠? 그런 게 바로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다가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는 이쪽이에요. 위법한 행정행위. 그런데 이 위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실효성 확보수단,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그림 중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에 해당을 합니다. 먼저는 왼쪽 편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행정객체는 사인 국민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선이 있는데 신청이라고 돼 있죠? 이 점선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실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의 행정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전제를 하세요. 만약에 이 신청행위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거면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어떤 허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은 나한테 허가처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법하게도 거부처분을 했다. 그럼 위법해졌죠? 앞에 있는 신청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철거명령 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을 신청하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행정청이 나한테 우리 집 이거 적법한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철거해 라고 철거명령을 위법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영업허가를 받아서 단란주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법한 거부처분 때문에 단란주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어요. 나는 적법하게 건축을 한 내 집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내 집을 다 부수래요. 이런 경우에는 왜 나한테 그렇게 위법한 처분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불복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밑에 있는 권리구제수단이죠. 방금 위에서 의무이행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오른쪽 상황이에요. 행정주체가 적법하게 어떤 의무를 부과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적법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럼 나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앞에서는 행정객체가 불복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되겠지만 뒤에 같은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그 의무이행을 하도록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위에서 논의하는 강제수단에 대한 논의입니다. 먼저 이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객체가 어떤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여기엔 1차, 2차 행정쟁송과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이렇게 있어요. 행정쟁송제도라는 것, 쟁송에는 소송과 심판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소송은 당연히 법원이 수행하는 것이고요.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아까 이거 우리 어떻게 설명드렸나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이라고 했어요. 이건 법원이 하는 것이고 이건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사법작용에 해당을 한단 말이죠. 행정소송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민의 권익구제를 그투된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가 목적이 되는 주관적 소송이 있는가 하면은 권리구제랑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요. 행정법규를 좀 정당하게 적용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다루게 되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과 같은 객관적 소송도 있습니다. 항고소송이라는 것, 당사소송이라는 것, 민중소송, 기관소송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행정소송법 제3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의 종류 이렇게 네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네요.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3조 1호에 따르게 되면은,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르게 되면, 그와 같은 항고소송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 되는 것이고, 이 등은 바로 얘가 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합니다. 이것을 복심적 등송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관적 소송으로서 우리가 쟁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률관계를 다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직접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등에 대한 다툼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다투게 되니까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복심적 쟁송이라고 해요. 당사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사소송은 직접 그 법률관계를 다툰다는 점에서 한 번에 해결되니까 시심적 쟁송이라고 하게 됩니다.
당사자송의 종류에는 실질적 당사자송,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당사자송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형식적 당사자송이 있습니다. 형식적 당사자송, 당사자송이라는 것은 법률관계의 쌍방 당사자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당사자송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엄연히 쌍방 당사자끼리 다투니까 당사자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처분 등을 다툰다고 하면 그거 참 형식과 실질이 다르네. 형식만 당사자송이잖아 라고 해서 형식적 당사자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민족소송과 기간소송에 대한 문제는 잘 출제되지도 않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고, 기간소송에 대한 문제는 강론의 지방자치법에 가서 주되게 다루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법률적 쟁송, 행정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주관적 소송을 말하게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은 객관적 소송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45조에 따르게 되면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이것은 이러한 객관적 소송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는 규정이 바로 객관소송은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행정쟁송제도가 바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을 제거, 시정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존속보장 방식에 해당을 해요. 가치보장 방식은 바로 금전적 전보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됩니다. 위법한 공행정작용과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권력행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행정작용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는 항상 권력행위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권력 행사라고 했고요. 결정적으로는 위법한 행위와 적법한 행위의 차이가 있어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배상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있다고 했죠. 국가배상법은 여러분들이 주되게 2조와 5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 2조는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바로 국가배상법 2조에서의 손해배상이에요. 공무원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은 뭐냐면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서 영조물이라는 어떤 물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는 특히나 수용유사적 침해나 수용적 침해, 희생적 침해와 관련된 수용유사침해 이론, 수용적 침해 이론, 수용침해 이론, 그 다음 희생적 침해 이론, 이렇게 세 가지 논의들이 나오게 돼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논의는 왜 나오고 있는 거냐면 이 맨 위에 있는 이 신청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청. 사인이 어떤 허가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청은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사인의 공법행위란 과연 무엇일까요? 공법행위를 오직 행정주체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법행위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가 있는가 하면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공법행위를 하는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이제는 더 이상 사인이 국민이 항상 행정객체의 지위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인이 어떤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자족적 공법행위,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족적 공법행위라는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 하나면 족한 것이지 행정주체의 어떠한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따른 행정주체의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바로 신고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신고와 수리라는 이 테마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신고라는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에 해당을 합니다.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바로 신고입니다.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이와 같은 신고에는 다시 두 가지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이 되죠.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서 사인의 공법행위로 보시게 되면 이 자기완결적 신고는 자족적 공법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게 제출되며 행정청에 어떠한 별도의 수리행위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우리가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건축물,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가서 건축 신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건축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서 나는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그래 건축해도 돼 라고 해서 수리를 해줄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기완결적 신고만 있으면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 상대방 행정청이 수리를 한다고 해봐야 이 수리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해서 처분이 아니게 돼요. 처분이 아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다. 저 옆에 있는 VA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는 이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VA는 독일어인데 저걸 우리가 영어로 읽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Administrative Act라고 읽을 수 있어요. Administrative Act,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그 개념 요소 안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완결적 신고는 그 자체로서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권리가 설정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다고 해봐야 그것으로서 어떠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수리가 행정행위가 아니면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당연히 행정행위가 아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장래 불이익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수리 거부가 만약 우리가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조기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퉈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는 이 예외적 행정행위성,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키는 거예요. 최근 판례는 이와 같이 그 처분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위에 있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신고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가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네요. 그 얘기는 뭐야? 수리를 통해서 비로소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수리는 행정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수리가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수리 거부의 처분성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밑에 있는 권리구제 수안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불복에 대한 논의는 또 여기에 있는 이 공권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잡아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왔네요. 그쵸?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주체의 어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이 밑에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논의가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복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국민이 갑이 나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이 맞다면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얘한테 권리가 없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수가 없겠죠? 패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불복 방법과 위에 있는 공권 유무에 대한 판단은 결국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복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공법상 권리, 공권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데요. 국가적 측면에 있어서의 공권과 공의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의 공권과 공의무에 대한 문제로 나눠 살펴볼 수 있어요.
국가적 공권이라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네,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국가 등의 행정 주체가 그 상대방인 행정 객체로서 사인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적 공권은 통상 권한의 성격을 갖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권리의 문제로서 논의를 하기보다는 아까 강론에 보시게 되면 행정조직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행정조직법이라는 강론 파트에서 따로 다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적 공권은 무엇일까요?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법률관계하에서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등의 행정 주체를 상대로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우리가 개인적 공권이라고 합니다. 공권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개인적 공권이 성립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우선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그 어떤 근거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의무 부과와 사익 보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 처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처분에는 근거 법규가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와 같은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법에서 행정 주체 국가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돼요, 우선. 행정 주체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과 동시에 그 근거법이 이 개인 갑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가 인정이 되었을 때 얘와 얘가 국가의 의무와 그리고 근거법의 사익보호의 취지가 결합돼야지만 비로소 이 공법상 권리가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행정행위라는 것은 일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법적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주체에게 어떠한 행정행위를 처분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실체법적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보고요.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그와 같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청에게 어떤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재량행위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 라고 부과된 의무는 없고요. 행정청은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밖에 인정이 안 돼요. 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량행위 영역에서 그 종국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말이죠.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서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국가적인 공의무, 그것을 우리가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오직 하나의 올바른 판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재량권의 한계만 준수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행정주체에게 의무부과성이 인정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법규가 갑이라는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될 때 비로소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근거법에 따라서는 오직 공익만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부수적으로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공익은 항상 동그라미 나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법은 1차적으로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될 때만 공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이 안 되는 편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근거법규라고 한다면 그 법이 지금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어떤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권리가 침해당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반사적 사실적 이익이 침해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공권이 성립된다면 이 공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일까? 공권에는 지금 다루어지는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인지 아니면 침익적 처분인지에 따라서 공권의 그 내용이 달라져요. 만약에
건축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나한테 건축허가 해주세요, 영업허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행 청구권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철거명령 처분과 과세 처분과 같은 침입적 처분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 나한테 위법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문제로 갑니다. 이때 주로 다뤄지는 것은 바로 이 이행 청구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위에서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행정청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되는 형식적 의무로서의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만이 인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은 국가적 공의무에 해당하니까 개인적 공권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무엇만 인정될 수 있겠어요? 형식적 권리로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특정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재량권의 하자 없이, 재량권 행사의 하자 없이 그 한계를 준수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까 그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랑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재량행위 영역에서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로서의 개인적 공권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충족을 시켰을 때 이와 같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협착되어서 0으로 수축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재량권이 행정청에 없는 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게 되고 재량이 기속화되었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럴 땐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어떤 특정한 수익적 처분을 나한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정개입 청구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이죠? 수익적 처분이었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행정개입 청구권에는 다시 두 가지로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과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요? 자기를 위해서 제3자에게요. 여기는 제3자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라는 것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행정권 발동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축허가를 해주세요,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에 비해서 협의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한테 행정권 발동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인 게 맞고요, 제3자한테는 그 처분이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상황에 해당할 겁니다. 불복 방법에 대한 문제는 그 쟁송수단과 관련돼서 밑에 이와 같은 쟁송수단에 대한 논의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공권이 인정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서 개인적 공권의 측면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그림으로서 행정청이 엄연히 적법하게 어떤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그것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강제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 판서를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간단하게 우선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만 먼저 짚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여기까지 알아볼게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각각의 테마로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있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그것을 집행을 해버리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해서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행위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의무 불이행을 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을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요. 간단히 생각하시게 되면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 처분이 나왔는데요, 그 철거 명령 처분은 적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 갑은 자신의 집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관할행정청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직접 그 건물을 철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넌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가 안 해서 내가 대신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그 비용도 그 사인 갑에게서 징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이 의무 이행을 해서 철거를 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실현됐습니까? 그렇죠. 예, 동일한 상태가 실현됐어요. 밑에 있는 행정상 강제징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과세처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 불이행 등 어떤 돈을 내야 되는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수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실력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 의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제징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과세처분을 했어요. 적법한 과세처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뺏어버린다고요. 그럼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이 바로 체납처분 절차 강제징수에 해당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이란 건 뭘까요? 이것도 어떤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무기가 뭐냐면 위에처럼 가서 직접 때려부시고 밑에처럼 가서 직접 돈을 뺏고 이런 게 아니라 금전적 부담을 무기로 사용을 해요. 의무자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의무행을 확보한 수단을 말하는 건데요. 요거는 반복적으로 돈을 납부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뭐 위에 있는 철거명령 그 상황 위법건축물이랑 똑같이 생각해 볼까요? 예, 건축법에 보시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돈을 내도록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집 다 날려먹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게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예요. 직접강제는요, 여기에 있는 강제집행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주체가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의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해버리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논의들이 나오냐면, 어떤 토지에서 퇴거를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멱살 잡고 질질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죠? 이런 게 바로 직접강제예요. 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은 위법한 영업행위를 한 영업소에 대해서 가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막아놓고 이 영업 안 해요 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직접강제예요. 영업소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즉시강제는 위에는 이 강제집행과 비교했을 때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뭔가 집행을 들어가요. 즉시강제를 해버리는 거죠. 행정상 즉시강제라는 것은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의 필요가 있는 경우, 막 불이 난 경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는 사전에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미친 개가 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을 막 물어요. 사전에 의무 부과, 그 미친 개 주인 잡아가지고 저 개 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의무 부과할 시간이 없어요. 이럴 땐 바로 사살해야 돼요. 또는 성질상 사전에 의무 부과를 해서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건 이제 전염병 환자를 서울대학교 병원에 강제 격리시켜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의무 부과를 하지를 못해요. 급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법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행정법. 한눈에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셔야지 한눈에 보이시나요? 위에가 끊기죠. 한눈에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행정법. 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매핑을 좀 해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테마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하시냐면 법치행정의 원칙을 배우실 때는 여기다가 여기 공부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또 실효성 확보 써놔서 대집행을 배우시게 되면 여기다 요거 공부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제일 어려운 항고송을 이제 들어간 거야 라고 해서 항고송을 배우시게 되면 나 오늘 취소송 공부했다. 오늘은 무효등왕이송 공부했다. 부작위 여파행송 공부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한눈에 보이는 행정법의 이 체계도가 전부 다 동그라미로 메워졌을 때, 형광펜으로 전부 색칠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법에 대한 공부가 끝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거를 출력을 하셔갖고 방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이 내용을 판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에 있어서의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가 있었죠. 물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청이 있고 나서 위법한 거부 처분이 나올 때도 있었고요. 또 신청행위는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 침입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위법한 철거 명령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한 행정행위와 관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권리구제수단과 공권에 대한 논의로 연결을 시켜서 다루어 봤었는데 두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행정주체가 적법하게 어떤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가 만약에 작위 의무라고 한다면 그 작위 의무를 불이행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약 그것이 부작위 의무라고 한다면 그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의무의 불이행과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 행정주체는 어떠한 실효성 확보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논의에 해당을 합니다.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과 그리고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 강제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행정 벌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 강제라는 것은 바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자력 집행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리고 제재력을 행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력 집행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대방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자가 있죠. 그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자력으로 실현시켜버리는 것, 이게 바로 자력 집행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자신의 자력으로 뭐 한다고요?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자력 집행력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력 집행력 행사의 방법에는 우리 방금 전에 본 대로 행정상 강제 집행의 방법과 즉시 강제의 방법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죠? 강제 집행의 방법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에 이 자력 집행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 상황이 있었고요.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로 그 대상 의무가 무엇인지예요.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 대집행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따로 어떤 행정 작용의 성질 때문이 아니라 행정 대집행법 제2조에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것은요, 바로 부자기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대체적이라는 것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직접 강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공간에서 나가줘야 됩니다. 퇴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들어 누워버렸다? 이거는 타인이 대신해서 행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집을 철거하고 부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신의 점유권을 해제하고 나가는 것은 직접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가 바로 그 대상 의무가 되는 것이고, 행정대집행은 4단계 1년의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계고 처분을 하고 그 다음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대집행 실행이 바로 때려 부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용을 그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하게 되는 4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상 강제징수라는 것은 과세처분과 같이 돈을 내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금전급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상 의무가 금전급부 의무가 되는 것이고요. 독촉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최고 기간을 알려주고 그때까지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그때까지도 돈을 내지 않으면 압류를 들어가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보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공경매여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나서 그걸 돈으로 환가를 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의무행하지 않은 그 납세액 부분이 있죠? 그것을 징수를 하고 청산은 뭐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500만 원인데 압류한 재산을 팔았을 때 1000만 원이 나왔다. 공매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600만 원은 국고로 환수를 하고 400만 원을 돌려주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환수예요. 청산입니다. 청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엄연히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범위 내에 포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력집행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행강제금은 마치 여기서 벌을 주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도 하냐면 이 이행강제금을 이거 벌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요, 의무행위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돈을 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하면 상대방이 어떤 심리적 압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의무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간접적인 강제 방법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행정벌과 마찬가지로 제재력 행사의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도 직접강제도 그 대상 의무가 딱히 제한되지는 않아요.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은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판례는 이행강제금은 모든 의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접강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이나 비례 원칙과 같은 논점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강제는 화재 사건, 그 다음에 광견의 가로배 회랑 아니면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와 같이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해랑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사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는 사전적 의무 부과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어떠한 집행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합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특히나 행정형벌의 경우에서는 벌금 부과에 있어서 행정청이 직접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쪽에 논점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 행정벌을 묻는 경우는 주관식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행정질서벌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 질서위반 행규제법이라고 해서 법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 의무행 확보수단 외에도 새로운 의무행 확보수단으로서 여러 가지들 논의가 나오는데요. 이 새로운 의무행 확보수단은 전부 다 자력집행력 행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조심을 하셔야겠죠. 여기도 자력집행력이라고 써있네요. 누가 이렇게 썼을까요? 제재력 행사죠. 제재력 행사. 제재력 행사입니다. 간접적인 강제 방법이에요. 행정벌을 준다고 해서 행정벌을 부과한다고 해서 의무행위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압박을 가하는 거죠. 간접적 강제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새로운 의무행 확보수단도 전부 다 간접적 강제 방법으로서 제재력 행사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나 이 중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것은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는 다른 논점과 연결지어서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행정입법과 연결지어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위반 사실 공표, 명단 공표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논점이라고 볼 것이고 이게 뒤에 있는 공급 거부나 관호사업 제한, 가산세, 가산금 등의 경우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냥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시간 동안에 한눈에 보이는 행정법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봤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감이 오셨다면은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 행정법 시작하시나고 여러분들 머리 많이 아프셨을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테마 체계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